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전해지지 못한 속마음이 밤 공기처럼 스며드는 이 순간, 잊힌 이름이 되살아나고 기엉킨 세월이 드러나는 한 편의 긴 사연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사연부스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여름비가 느릿하게 흘러내리던 오후, 57살 윤성이는 시끄러운 전동톱 소리 틈에 끼어 울린 초인종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집 앞 도로 확장 공사 덕분에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려대던 소음이었으니까. 그런데 문간에 선 사람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굳어버린 것처럼 뛰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진 속에서만 마주하던 얼굴. 훈련소에서 찍은 그때보다 주름이 깊게 파이고 머리는 백설처럼 휘어졌지만 확실히 남편 강동우였다. 30해 전 해외 파병지에서 실종 통보를 받은 그날 이후 이름 옆에 전사 두 글자를 새긴 채 국립묘지 평장 신청까지 마쳤던 바로 그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성희가 첫마디조차 뱉지 못한 사이 동호는 낮은 목소리로 나야 늦어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무릎이 풀린 성희는 현관 손잡이를 붙잡고 겨우 몸을 세웠다. 남편의 귀환은 기적이 아니라 번개처럼 날카로운 공포였다. 그는 왜 지금?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혼자 돌아온 걸까? 멍하니 서 있던 성희를 깨운 건 낯선 두 사람의 등장이다. 자동차 문이 열리고 50줄 초입으로 보이는 여자가 우산을 펴들었고 그 곁에 17살쯤 된 소년이 어깨에 군드러진 가방을 맨 채 고개를 꾸벅 숙였다. 동호는 돌처럼 굳은 성희 옆에서 몸을 틀어 손짓했다. 여긴 아내 이정미. 그리고 아들 강영진이야. 이정미는 얇은 비옷 아래로 실크 치마가 젖는 것도 잊은 듯 종아리를 모아 인사했고 형진은 서툰 한국어로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내 남편이라는 단어가 강물에 던져진 잉크처럼 번져나갔다. 30해 동안 울분과 체념, 후회와 그리움으로 덧칠했던 일상의 벽이 동호가 내민 낯선 가족 한 장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성희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동호가 실종된 해 그녀는 갓 돌을 지난 딸 강연주를 품에 안고 있었다. 전사 통보 후 이어진 군인연금과 전후의 부조금, 그리고 시부모의 냉랭한 위로를 등에 지고 아이를 길러낸 30해였다. 연주는 이제 29, 디자인 회사를 꾸려나가는 당찬 청년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성희는 아이에게만큼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새벽마다 기어 넣듯 채워주려 애썼지만 연주는 늘 엄마, 나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해서 슬퍼할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곤 했다. 그 담담함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러니 남편의 살아있다는 한마디가 불러온 충격과 배신감은 강물 아래 잠복한 물살처럼 거칠었다. 성희는 마른 입술을 물고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여기까지만 오고 가세요. 제게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동호의 눈꺼풀이 떨렸다. 이정미가 움찔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성희는 한 발 물러났다. 서류든 설명이든 차근히 정리해 들고 오세요. 아이가 집에 오기 전에. 결국 현관문은 쾅 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고 성희는 문틈에 남은 빗물을 바라보다 주저앉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 탁상시계가 째깍이며 지나간 세월을 한 번 더 셈하는 듯 울렸다. 그날 밤 연주는 늦은 회의 뒤 치킨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불도 켜지 못한 채 앉아있던 어머니를 보고 의아해하다가 주위에 노인불 묻은 슬리퍼 자국과 접힌 군복 상자, 국방부 문건,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성희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연주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치킨 봉투에서는 기름이 새어나와 신문지 위에 번졌다. 딸은 한참을 굳어있다가 애써 미간을 펴며 속삭였다. 살아 계시다고. 확실해.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이어야 할 문장에 입술이 달라붙었다. 하지만 딸은 이미 눈치챘다. 혹시 다른 가족? 한밤의 거실 공기는 텅 빈 도서관처럼 정적이 무겁고 숱한 문장이 책갈피에 끼어있는 듯 답답했다. 연주는 떨리는 숨을 고른 뒤 엄마, 일단 자요. 내일 아침에 얘기해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끝에 돌아온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라는 공포가 뚜렷이 비쳐 있었다. 성희는 딸의 등을 토닥여 침실로 들여보내면서도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내, 새로운 아들이라는 낯선 어휘가 삐걱삐걱 돌아다녔다.
잠들 틈도 없이 날이 밝았다. 성희는 여느 때처럼 오프너를 켜고 작은 빵집을 열었지만 손님에게 모카번 2개요라는 주문을 받고도 크림을 가득 짜 넣는 걸 잊어버렸다. 30년간 자신을 지탱해준 성실이 순식간에 흐트러지고 있었다. 마을 매장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군에서 전사 처리된 동네 청년이 살아 돌아왔다더라. 딴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 위문 편지 한 통도 못 받았다더라.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달라붙는 껌처럼 끈적거리며 성희의 등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이틀 뒤 동호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혼자였다. 빗줄기 대신 맑은 햇살이 현관 문턱에 드리워졌지만 성희에게는 날카로운 조명이었다. 동호는 기침을 한 번 하고는 각서를 꺼냈다. 사망신고, 정정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안, 연금 환수 절차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부부 관계를 해소해달라는 협의 이혼 의사서였다. 그가 말했다. 성희, 나는 미얀마에서 구조된 뒤 현지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어. 기억을 전부 찾은 건 아니라지만 어쨌든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내 삶에도 책임이 생겼어. 책임. 성희는 그 단어가 가슴속에서 부딪혀 쨍그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어서 아버지로서 아이를 지켜야 하고 남편으로서 정미를 보호해야 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성희는 제잘제잘 떠들던 젊은 미용실 직원이 속삭이던 말을 떠올렸다. 새어머니가 외국 분이라는데 언어도 서툴고 애도 눈치 보인다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30해 동안 붓으로 선명히 그려둔 자신과 딸의 가게도 한가운데 동호가 느닷없이 지우개처럼 등장해 판을 뒤집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성희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차분히 물었다. 이혼 사유는 간단하겠지. 당신은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동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성희가 덧붙였다. 당신은 법 앞에, 우리 앞에 죽은 사람이야. 나와 연주에게는 유령이어야 해. 그런데 어떻게 유령이 직접 찾아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동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입을 때려 했지만 성희가 먼저 말문을 닫았다. 연주와 상의할 시간이 필요해. 그전엔 그쪽 가족 데리고 우리 앞에 서지 마. 동호가 떠난 뒤 성희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서류 한 장, 도장 한 번으로 끝날 일일까? 아이가 겪을 상처, 자신이 버텨야 할 시선, 그리고 진심으로 묻고 싶은 한 가지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는가? 답은 한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이미 그녀의 삶에 길게 드리워졌다. 성희는 빵 반죽을 치대듯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고 심호흡을 했다. 거실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 번호는 미얀마 국제코드. 받아야 할까 망설이는 순간 자동응답기가 먼저 흘러나왔다. 낯선 여성의 불안한 목소리.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조용한 호소. 성희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비로소 그녀는 깨달았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창가에 비쳤던 초여름 햇살이 오후로 기울 즈음 윤성희는 빵집 셔터를 내리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연주에게 알리지 않은 급한 행보였다. 읍내에서 제대 군인 보훈 문제로 이름난 박 변호사는 사무실 책장을 빽빽이 채운 판례 서적만큼이나 말수가 적었다. 성희는 사건의 개요를 빠르게 설명했다. 전사 판정으로 사망 신고가 완료된 배우자가 30해 만에 귀환했고 그 사이 혼인 관계를 맺은 상대 가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국방부가 아직 신원복구 절차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박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노트에 메모하며 사망 정정과 이혼, 연금 환수까지 세 갈래 절차를 그려보였다. 성희는 그 종이에 얽힌 화살표보다 더 복잡한 감정선이 자신의 가슴을 관통한다는 걸 깨달았다. 사무실을 나온 뒤 골목 포장마차에서 풍기는 구운 오징어 냄새가 옛 추억을 건드렸지만 성희는 한 발도 그쪽으로 기울이지 못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창밖을 스치는 노인정 앞 테이블 위 신문 일면에는 30년 만에 생환한 파병 용사, 두 가정 사이 분쟁이라는 굵은 제목이 찍혀 있었다. 군부대 대변인이 흘린 보도자료를 언론이 받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쥐어짰다. 집에 도착하자 연주가 TV 앞에 서 있었다. 생환 용사 강동호 씨,
전사 통보 오류 인정되라는 자막이 되풀이되는 화면이 공포처럼 깜빡였다. 연주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엄마, 저 사람 정말 아빠 맞아? 라고 묻는 목소리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성희는 혈육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해라고 답했다. 그러자 연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30해 동안 없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우리 인생 흔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고 선언했다. 그날 밤 성희는 먼지 쌓인 유품 박스를 꺼냈다. 정성껏 접어둔 군복, 녹슨 인식표, 전우들이 남긴 흑백 사진, 그리고 아직 펼치지 않은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다. 혹시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된다면 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살아 돌아온 동호 앞에서 기이한 역설이 되었다. 새벽 3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울렸다. 조심스러운 여성 목소리가 형진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언론 기사 때문에 학교 폭력을 당했고 싸움이 났다는 말에 성희는 얼어붙었다. 그는 아직 아이였고 폭풍 속에 내던져진 아이에게 가해지는 비난은 잔혹했다. 이튿날 성희는 연주를 데리고 서울 외곽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 앞에서 이정민은 초췌한 얼굴로 허리를 숙였다. 형진이가 기사 댓글 때문에라는 설명 속 떨리는 목소리는 30해 전 성희 자신의 울음과 닮아 있었다. 병실 안형진의 멍든 얼굴 앞에 선 연주는 가져온 슬러시를 건네며 차가운 게 북이 가라앉히는데 좋아라고 속삭였다. 서로 낯선 두 청춘 사이엔 어색함이 흐르면서도 손끝에 옅은 연대감이 피어났다. 퇴원 수속 뒤 병원 로비를 나서려는 순간 기자들이 길을 막았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두 가정이 합의 중입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동호가 기자들 앞으로 나와 어떤 질문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성희는 그가 내민 손길을 피했다. 근처 찻집에 자리를 잡은 네 사람 앞에서 동호는 끝내 자신의 생활 과정을 털어놓았다. 총상, 포로 생활, 현지 구조 활동, 뒤늦은 신원 확인. 그러나 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선명한 대답은 없었다. 연주는 조용히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해요? 라고 물었고 동호는 입을 다물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형진이 일어나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어눌하게 말했을 때 연주는 아이의 어깨를 다독였다. 성희는 그 장면에서 보이지 않는 실이 두 아이를 잇는 것을 느꼈지만 현실은 곧 TV 속 자막처럼 냉혹했다. 사망 정정 심사 착수 지연 실종 기간 의혹 증폭이라는 뉴스가 또 다른 폭풍을 예고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성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딸의 앞길만은 혼란 속에서도 지켜내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류가 아닌 삶 자체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빗물 대신 결의를 머금고 빛났다. 강동호의 생환 사실이 공식화되자 국방부는 실종 전사 처리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발표문은 사무적인 어조였지만 언론은 30년간의 행정 오류, 귀한 용사의 이중가족 스캔들 같은 자극적 표현을 앞세워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신문과 방송, 포털 댓글이 뒤엉키며 윤성희 일가와 이정미 일가의 생활은 들끓는 물 위에 띄운 종이배처럼 흔들렸다. 성희의 작은 빵집에는 취재진이 들이닥쳐 빵 진열대 위까지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성희는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겠다며 셔터에 휴업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 아래엔 전사 부부 사기극이라는 낙서가 새까만 매직으로 갈겨져 있었다. 연주는 회사 프로젝트에서 빠져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가족 이슈로 업무 집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배려인지 배제인지 모호한 문장에 분노가 서렸다. 연주는 바로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 차질 없음을 강조했지만 이미 팀 메신저에는 우리 팀장네 집이 오늘 뉴스에 또 나왔대라는 농담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편 형진은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번갈아가며 고통받았다. 어떤 친구는 전사자 유가족 돈 뜯어낸 사생아라며 손가락질했고 또 다른 친구는 미군한테 구조된 영웅의 아들이라며 무리하게 영웅담을 요구했다. 형진은 어느 쪽에도 웃을 수 없었다. 가장 심각한 변화는 사망 정정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합동위원회는 동호의 신원을 공식 확인하는 동시에 복수온 상태가 된 법적 하자를 정리하기 위해 두 가정을 따로 불러 질의했다. 성희는 박 변호사와 동석했고 이정민은 통역사를 대동했다. 위원장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귀환 이전 국내 연락 시도는 없었습니까?
체류 국가에서 영사 조력을 요청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본인은 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동호가 스스로의 과거를 정리해 답하려 했지만 한 문장마다 이정미의 눈가에 불안이 피었다. 질의가 끝난 뒤 위원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말했다. 강동우 씨가 현지에서 사용한 이름 다우웅이 NGO 병원 봉사 명단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해당 명단엔 동우 씨 외에도 레나 앤 로하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동일인의 서명이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은 서늘해졌다. 레나는 현지 보건소 간호사였고 동호가 외상 치료로 머물던 병동 동료였다는 것이 추가 자료에 적혀 있었다. 성인은 주먹을 꼭 쥐었다. 서류 속 사진에서 두 사람은 의료 캠프 천막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성인은 동호를 복도 빈 의자에 붙들어 세웠다. 당신 아직도 숨기는 게 있지. 동호는 땀에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감정이 무너지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한 문장씩 내뱉었다. 처음 구조됐을 때 기억이 희미했어. 군번도 이름도 더듬거리다 현지 의료진이 임시 이름을 붙였고 시간이 지나 조금씩 떠올렸지만 이미 거기서 치료받는 수많은 환자 중 하나였고 미얀마 내전 여파로 이동은 통제됐어. 그러다 의료자원봉사단과 동행하게 됐고 거기서 정미를 만났어. 그는 숨을 고르다 덧붙였다. 하지만 레나는 나를 살려준 의사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이 남았어. 성인은 빚이라고 되물었지만 그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빚이든 사랑이든 그동안 우리 삶을 지웠다는 사실만 남았어라고 말하고 복도를 떠났다. 며칠 뒤 성희의 집 앞 도로에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다. 실종 사망자 가족 고통 외면한 국방부 각성하라라는 문구 아래 동호회 전후의 대표와 유족들이 모여 집회를 열겠다는 공지였다. 이미 지역 커뮤니티에는 30년간 연금 받은 미망인이 실은 귀한 남편 외면이라는 왜곡된 글이 퍼졌고 성인은 악성 댓글 테러로 휴대폰 알림을 끌 수밖에 없었다. 연주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모든 인터뷰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언론전은 블랙홀이라며 만류했다. 성인은 딸의 손을 잡고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라고 했다. 연주는 손목을 빼며 어차피 상처는 이미 시작됐어. 지금 필요한 건 방어보다 반격이야라며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간담회 날 연주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저는 30해 동안 국가를 믿고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스스로 화살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그녀의 담담한 음성과 대비되게 기자들은 끈질겼다. 새어머니 측이 양보안을 제시했습니까? 재산 분할이나 사죄는요? 연주는 질문을 흘려보내고 모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만 남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털 메인에 뜬 기사는 새 가족 인정 못한다라는 끊어낸 문장으로 달궈져 있었다. 결국 성인은 빵집 문을 다시 열며 미리 준비한 안내문을 붙였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반죽에서 진심을 찾습니다라는 문장 뒤에 인생이 달아도 쓴맛을 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라는 한 줄을 더했다. 오후 햇살이 쇼케이스 유리를 비추고 그 속에서 녹아드는 버터 크로아상이 아직 고소한 냄새를 뿜었다. 손님 몇 명이 조심스레 들어와 평소처럼 빵을 집어들었고 계산대 옆 모금함에는 돌아온 군인의 두 가족에게 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성인은 그 투명한 상자 속 1,000원짜리를 보며 흐려진 시야를 억눌렀다. 그날 밤 국방부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서류 한 장이 팩스로 도착했다. 강동우 귀환 판정 보류, 추가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문구 아래 미얀마 현지 NGO로부터 레나 앤 로하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류 구석에는 마지막 목격자 강동우라고 적혀 있었다. 성인은 팩스를 손에 든 채 눈을 감았다. 전쟁은 총성이 아닌 서류와 기록, 그리고 기억 속에서도 계속된다는 사실이 또렷이 그녀를 조여왔다. 윤성이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꿈속에서조차 끝없는 질문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전쟁이 남편을 빼앗은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전쟁을 계기로 스스로 돌아오지 않은 것인지 헷갈렸다. 베개맛 시계 초침이 기차 바퀴처럼 규칙적으로 달렸지만 성희의 호흡은 그리 규칙적이지 못했다. 주말 이른 시각 빵집 주방은 아직 냉기가 돌았고
그녀는 반죽 대신 오늘따라 굳은 마음을 먼저 치댔다. 거친 밀가루가 손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 지나가자 놀랍게도 평소와 달리 눈물이 따라붙지 않았다. 울림조차 남지 않은 것일까 생각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이정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혹시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오 무렵 두 여자는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다. 여름 햇살이 나무 그늘을 귀하게 만들어 주었고 바람 한 줄기에 나무잎이 반짝였다. 통역사가 동석했지만 말을 전하기도 전에 이정미는 깊이 숙여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말 서툴지만 마음은 전달될 거라 믿어요. 그녀는 뒤이어 조심스럽게 손가방에서 가죽 노트를 꺼냈다. 노트 안에는 낡은 사진과 영어 버마어로 적힌 메모, 그리고 흑백으로 바랜 병원 배지가 스크랩되어 있었다. 이정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젊은 여성 의사를 가리켰다. 레나, 제 친구였어요. 오늘까지도 행방불명입니다. 통역이 이어 설명했고 성인은 사진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 의사의 미소는 언어를 초월했다. 이정미의 눈가가 붉어지자 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에게 빚이 있다고 했지요. 그게 레나를 찾는 일이었군요. 이정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성희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끝을 이어갔다. 당신도 전쟁이 남긴 흉터 속에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 딸도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어요. 누구를 먼저 치유해야 할까요? 대화는 정막을 사이에 두고 천천히 흘렀다. 이정미는 흐트러진 숨을 고르며 노트를 닫았다. 그녀가 갖가지 언어로 마음을 꿰맨 문장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형지는 얇은 종이같이 약해요. 저는 한국에 온 뒤 더 두려워졌어요. 아이가 인터넷 기사로 상처받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연주 씨가 형진에게 마음을 열어준다면 아이는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성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먼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낯선 강아지가 그들 발치에 머리를 들이밀며 꼬리를 흔들었다. 성희는 강아지 머리를 무심히 쓰다듬다 이정미의 얼굴을 바라봤다. 내가 형진이의 상처를 보듬는다면 당신은 내 딸과 나의 상처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이정미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성희는 연주에게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놨다. 연주는 예상 못한 어머니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손톱을 물어뜯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형진이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어. 사실 병원에서 만났을 때 애가 겁이 잔뜩 나 있었어.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연주는 이어서 그런데 엄마, 우리의 분노가 더 커지는데 이걸 돌볼 여유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성희는 잠시 뒤 창문 너머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 하늘 아래 서로 다른 지붕 위에 사는 두 가족이 같은 폭풍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며칠 뒤 연주는 형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형진은 처음엔 통화를 꺼렸지만 연주가 영어로도 괜찮다고 하자 조금 마음을 열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통화에서 형진은 한국 학교에서 받은 놀림, 자신이 한국말도 버마어도 완벽하지 못해 어딜 가도 이방인 같은 불안을 털어놓았다. 연주는 조용히 들어주다가 마지막에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라고 말했다. 형진은 울먹이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때 연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는 가족의 정의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두 가족은 변호사 사무실 중립 공간에서 다시 만났다. 박 변호사가 준비한 자리였지만 형식적인 협상보다는 감정 조정에 가까운 자리였다. 테이블 한가운데 녹음기를 두고 성희와 연주, 동호와 이정미, 그리고 형진이 서로를 살폈다. 동호는 첫마디에 숨이 걸려 목소리가 떨렸고 이정미는 남편의 손등을 살포시 잡았다. 성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동호 씨, 우리에게 과거를 설명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두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각자 삶을 지켜내는 방법. 그녀의 말은 칼날이 아니라 바느질 바늘처럼 고닫고 그 끝은 피가 아니라 실을 꿰려 했다. 그러나 동호의 입술은 끝내 굳어졌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국방부에서 보낸 추가 자료였다. 파일 맨 앞에는 레나 로하스의 실종 기록과 동호의 증언 조서 초안이 겹쳐 있었다.
그 증언에는 적군과 민간인 사이를 가르지 못한 교전 상황과 의료 인력 보호 실패가 적혀 있었고 정전협정 위반 조사 대상이라는 빨간 줄이 비쳤다. 성인은 그 파일을 바라보다 동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했군요. 동호는 숨을 몰아쉬며 레나는 내 목숨을 구했어. 그런데 나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래서 그 아이 형진에게까지 죄를 물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라고 낮게 말했다. 순간 형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아빠, 당신을 비난하는 댓글보다 당신이 숨기는 진실이 더 무서워요라고 말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참았지만 어깨가 들썩였다. 연주는 조심스레 형진 곁에 다가가 팔을 감싸줬고 성희는 이 모습이 낯설고 아프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성희는 동호에게 전화를 걸어 둘만의 만남을 제안했다. 오래된 다리 밑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불그스름한 조명이 깔렸다. 성희는 30해 전, 당신도 나도 26이었지. 그때 나를 떠올려 본 적 있나요라고 물었다. 동호는 한참 침묵 끝에 매일 밤 흙바닥에 누워서도 당신 얼굴만 떠올렸어. 그때마다 더 돌아가기 힘들어졌어라고 힘겹게 답했다. 성희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힘조차 없었다. 대신 나는 응어리를 다 꺼내놓고 싶어라며 조용히 잔을 기울였다. 우리가 체념으로 쌓은 벽이 다음 세대에게는 낡은 광화문 담장처럼 무너져 내리기 전에 포장마차 밖으로 나서자 한밤의 강바람이 두 사람 볼을 스쳤다. 시원하지만 어딘가 서늘했다. 동호는 성희에게 작게 속삭였다. 내일 레나 조사 협조차 미얀마로 떠날지도 몰라. 국방부가 내 증언을 확인하겠대. 성희는 그 말에 조금 놀랐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이 싸움을 끝내야 우리도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 있겠어요? 동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반드시 돌아올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결의와 두려움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희는 다리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검은 강물 위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물결은 아득히 멀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결국 내 마음에서 도망치지 못하겠지. 그렇다면 이 전쟁을 끝낼 힘을 찾아야 해. 가슴 깊이 침잠해 있던 분노가 어딘가 다르게 결을 바꾸고 있었다.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책임과 치유라는 방향으로 느리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새벽녘, 성희는 빵집 문을 다시 열었다. 오늘은 문이 열리자마자 연주와 형진이 함께 들어왔다. 두 아이의 눈 밑에는 긴 밤의 흔적이 있었지만 입술에는 굳은 다짐이 배어 있었다. 형진이 수줍게 말했다. 이 집 크로아상 냄새, 고향시장 같아요. 안전한 냄새예요. 성희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웃으며 그럼 오늘부터 이 냄새가 내 고향이 되도록 해줄게라고 답했다. 연주는 바구니를 들고 구운 빵을 정리했다. 빵이 손끝에서 살짝 뜨거웠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따뜻했다. 문득 밖에서 기자 플래시가 또 터졌지만 성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말했다. 오늘은 시식 행사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에게 빵 한 조각이 위로가 되길 바라요. 기자들이 주춤했고 동네 주민 몇몇이 향기 따라 들어왔다. 가게 안작은 라디오 스피커에서 잔잔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전쟁과 실종, 빚과 상처, 모든 복잡한 말이 한순간 잠잠해지고 각 구운 버터 향만이 공기를 채웠다. 성희는 그 따뜻한 공기가 언젠가 두 가족 모두의 상처를 덮어줄 담요가 되길 바랐다. 미얀마로 향하던 군 수송기 안에서 강동호는 엔진 진동이 갈비뼈를 울릴 때마다 30년 전로 되돌아가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국방부 조사관 2명과 함께 있었지만 객실 불빛이 어두워지자 헬멧 속까지 파고들던 공포와 흙먼지를 생생히 떠올렸다. 부호 캠프 곳곳을 누비며 레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은 단지 사실 관계 확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었다.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죄책감, 가족에게 남긴 상처, 그리고 두 아이 앞에서 떳떳해지기 위한 통과 일이었다. 사흘 밤낮을 이어진 현지 조사에서 동호가 확인한 건 레나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곳이
국경 기습전이 벌어진 마을 인근 임시 진료소라는 것이었다. 피난민이 몰리던 그 마을에는 오래된 의료용 트렁크만 썩어가고 있었고 수십 년을 야생 덩굴이 뒤덮은 바닥엔 녹슨 청진기가 고철처럼 굴러다녔다. 동호는 패인 움푹한 땅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흙을 포대에 담아 고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한 줌을 가슴에 품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사관은 침묵 속에 사진만 남겼다. 보고서를 장식할 숫자와 날짜를 채우기에 충분한 증거였지만 한 사람의 생사를 가늠하기엔 여전히 모자란 퍼즐 같았다. 귀국길 밤비행기에서 동호는 창문에 이슬을 맺으며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궤적을 따라가다 성희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어. 오히려 겁쟁이였고 그러다 보니 레나를 놓쳤고 결국 당신도 딸도 잃을 뻔했지.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은 척 버티다 보니 더 많은 것을 허물어뜨렸어. 돌아가서 당신이 내릴 어떤 판단도 그대로 따르겠다. 손떨림이 잉크 번짐을 만들었지만 그는 주머니 깊숙이 편지를 넣었다. 동호가 공항으로 돌아온 날 연주와 형진은 함께 마중 나와 있었다. 두 청춘은 손팻말 대신 빵집에서 만든 미니 파운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형진은 설익은 발음으로 아빠, 안전 귀환 축하라며 상자를 내밀었고 동호는 순간 미간이 크게 일그러졌다. 오랜 전선에서 살아남았다는 허무와 이제야 마주한 아들의 투박한 축하가 뒤섞여 서럽게 북받쳤다. 그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케이크를 품에 꼭 안았다. 저녁, 윤성이의 빵집 안에는 모든 조명이 켜져 있었다. 퇴근 시간 손님이 끊긴 뒤라 매대는 한산했지만 구운 빵향이 여전히 구석구석 배어 있었다. 성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카운터에 앉아 동호가 가져온 조사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레나의 실종 기록, 그날 그가 마지막으로 봤다는 증언, 당시 전투 경로 지도, 얼마 전 현지 관리가 서명한 확인서까지. 서류 끝에 국방부는 직무상 명예 회복 및 복수온 상태에서 절차 가속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서류가 떨어지는 소리보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지만 성희는 침착히 말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다고는 못해. 하지만 더는 누구도 비난할 힘이 남지 않았어. 우리 앞으로는 함께 회복 절차를 찾자. 그날 밤 빵집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5 식구는 간소한 늦은 저녁을 나눴다. 치즈빵과 미역국, 그리고 동호가 아들 몰래 사온 치킨 한 마리가 테이블을 채웠다. 연주는 국자를 들고 형진의 그릇에 국을 떠주며 미역국 싫어하면 나한테 말해. 대신 토마토 수프 레시피가 있어라고 말했다. 형진은 눈동자를 굴리다 미역 비슷한 해조류를 고향에서도 먹었어라고 웃었다. 이정미가 조용히 손수건을 펴 동호 다리에 얹어주자 성희는 순간 고개를 푹 숙였다. 식탁 위 온기가 은은히 퍼지며 5 사람이 모여 앉은 첫 식사임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찌르르 저려왔다. 식사 후 동호는 서류 가방에서 양가 협의서 초안을 꺼냈다. 사망 정정 완료 뒤 법적 부부 관계를 해소하고 연금 중 일부를 형진의 학업 지원금으로 돌리고 빵집 건물의 절반 소유권을 연주에게 사전 증여하는 내용이었다. 성희는 서류를 읽다 말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며 펜을 내려놓았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분할할 수 없는 공동 재산이야. 하지만 서류는 필요해. 우리 각각의 상처가 언제든 법정에서 다시 후벼지지 않으려면. 서류의 합의 도장을 찍을 순간이 다가오자 이정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도 일하고 싶어요. 한국에 온 뒤 집에만 있었어요. 여기 빵집. 저는 설거지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곧 성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두 여자는 나란히 앞치마 끈을 묶었다. 이정미는 익숙지 않은 반죽에 손이 푹 빠지자 긴장의 웃음을 터뜨렸고 성희는 반죽은 사람 마음처럼 생각보다 질겨라고 농담했다. 주방 스피커에서는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왔고 빵 냄새 사이사이로 들리는 노랫말이 용서와 희망을 반복했다. 가게 문을 연 첫 손님은 동네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새로 오신 분이군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라며 소금빵 6개를 샀다. 이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건네며 깊이 인사했다. 그 작은 고개 숙임이 새 가닥의 삶을 엮는 매듭처럼 느껴졌다.
평일 오후엔 연주와 형진이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함께 공부를 했다. 연주는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면서 형진의 국어 숙제를 살폈고, 형진은 버마어로 된 레포트를 번역해 연주에게 보여주며 언어를 교환했다. 간혹 기자 몇 명이 멀찍이 카메라를 들이대도 두 아이는 일부러 눈을 돌려 버터 냄새가 퍼지는 주방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새로운 일상, 그리고 더 이상 뺏기고 싶지 않은 작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저녁 무렵, 국방부 청문회 결과 문자 통지가 도착했다. 강동우 저녁 처리 오류 정정 완료. 징계 없음. 복수온 상태의 소는 민사 절차로 결정하라. 뒤이어 변호사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에는 사회적 논란 최소화 위해 이례적으로 빠른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언론도 지치기 시작했으니 조만간 열기가 식을 것이라는 소식이 담겨 있었다. 문자 한 줄이 거대한 소음을 줄여준 듯했지만 성인은 알았다. 서류가 끝은 아니라는 걸. 다만 이제 시작될 회복의 시간은 서로 등을 돌린 채 울어야 했던 날들과 달리 손을 맞잡고 건널 수 있다는 점이 달랐다. 밤, 문 닫은 빵집에서 5식구가 빈 쇼케이스 앞에 둘러앉았다. 형진이 기타를 꺼내더니 군더더기 없는 코드로 짧은 노래를 연주했다. 그가 버마어로 흥얼거린 후렴을 연주는 휴대폰 번역 앱에 대고 들려주었고, 화면에는 먼 길 돌아와도 집은 빛난다라는 자막이 떴다. 성희는 그 구절을 마음속에 적어 넣으며 조용히 박자를 맞췄다. 동호는 고개를 떨궜다가 기타 소리가 고른 숨결을 만드는 순간 조용히 울었다. 눈물이 빵 부스러기처럼 턱 밑에 떨어졌지만 그의 어깨를 감싸는 손길은 따뜻했다. 이정미와 성희 두 여자의 손끝이 그를 동시에 잡고 있었다. 밖에서는 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초여름 장맛비가 아니라 다가올 가을을 예고하는 잔잔한 소나기였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은 안쪽 빛을 반사해 조용한 별무리가 된 듯 반짝였다. 성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가 사는 건 결국 기억 속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인지도 몰라. 그 말 뒤로 동호가 낮게 성희라고 답했고, 이정민은 형진 이름을 불렀다. 연주가 기타 리듬을 잇고 형진이 버마어 후렴을 가만히 따라 부르자 한때 서로를 찢어놓던 이름들이 조금씩 같은 멜로디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다. 그 소리가 늦은 밤 빵집 천장에 부딪혀 은은히 맴돌았다. 어쩌면 이 노래가 두 가족에게 첫 번째 공통 추억으로 남을지 몰랐다. 그 사실만으로도 성희의 마음 한구석이 달큰한 버터향처럼 포근해졌다. 가을비가 지고 첫 서늘한 바람이 골목을 스치는 새벽. 윤성희는 빵집 새벽 반죽을 마치고도 주방 불을 끄지 않았다. 오늘은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재하는 공개 브리핑 날이었다. 동호의 귀한 최종 결론과 현지 전투 상황에서 누락된 의료 인력 보호 실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브리핑 직후 두 가족이 함께 서류에 최종 서명하기로 합의된 순간이기도 했다. 이정민은 주방 식탁에 앉아 형진이 전날 밤 손수 만들어 놓은 버미셀리 샐러드를 곱게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성희가 물었다. 오늘 발표,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돼 있나요? 이정민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준비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러자 성희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앞치마 끈을 풀었다. 브리핑장으로 향하는 승합차 안. 연주와 형진은 각각 노트북과 태블릿을 붙잡고 있었다. 연주는 실시간 기사 헤드라인을 모니터링했는데 30년 미스터리 막 내리나 같은 제목이 비처럼 쏟아졌다. 형진은 태블릿 메모장에 버마어로 짧은 자신의 다짐을 적고 있었다. 나는 오늘 두 나라 언어로 내 마음을 말할 거야. 번역 오류도 악플도 두렵지 않아. 연주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동호는 차창 밖을 보며 눈을 감았다. 서울 외곽 산등성이 위로 짙은 안개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세한 습기 속에서 그는 기이하게도 피 비린내가 아닌 빵 냄새를 떠올렸다. 브리핑장은 기자들로 빼곡했지만 무대 위 국방부 대변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강동우 예비역 상사는 실종전사 판정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확인 절차 미흡으로 귀환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정 진공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특정 지휘 체계 단절과 현지 문서 소각이 겹친 복합적 오류로 확인되며 개인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플래시가 이어졌으나
대변인은 곧바로 두 번째 문단을 읽었다. 현지 의료 인력 레나 앤 로하스의 실종 책임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습니다. 다만 교전 상황 속 민간인 보호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기에 국방부는 미얀마 정부와 공동 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유가족에게 보상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동호는 난생 처음 공적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그가 준비 없이 입을 연 탓에 통역도 원고도 없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다. 저는 군인이었고 부상 병사였으며 구조받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는 30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레나 로하스를 찾기 위한 책임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을 존중하며 남은 생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는 사이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한 대가 꺼졌다. 뉴스보다 사람을 보는 한 사진기자였다. 그는 셔터를 내리지 않았다. 대신 메모지에 무언가 적었다. 상처의 과거 대신 책임의 미래를 찍는다. 브리핑 이후 정부 청사 3층 협약실에서 두 가족과 법률 대리인이 모여 협의서에 서명했다. 양측 모두 동호와의 혼인 관계가 동등하게 존중된다는 점, 사망 정정 이후에도 종전 배우자 성희에게 보험급여 일부가 유지된다는 점, 형진과 연주에게 장학금과 사업 자금 명목의 신탁을 조성한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 페이지 도장을 찍기 직전 성희가 말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청합니다. 모든 서류에 전사 통보 오류가 아닌 귀한 지연이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오류라는 단어가 우리 30년의 상처를 누군가의 실수로만 축소시킬까 두렵습니다. 변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담당 사무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 수정 수용이라 답했다. 서명 날인은 예정보다 15분 늦었지만 누구도 그 늦음을 불평하지 않았다. 복도 끝 기자회견장 앞에서 기다리던 카메라가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일제히 터졌다. 그러나 연주는 앞뒤로 손바닥을 내저으며 말했다. 오늘부턴 우리 이야기 대신 레나 앤 로하스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유가족이 생긴다면 그분들에게 악플 대신 위로를 전해주세요. 어떤 기자가 두 가족은 앞으로 한 집에서 살 겁니까? 따로 살 겁니까? 라고 묻자 형진이 또렷한 한국어로 답했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가족 아닐까요? 오늘부턴 우리도 그 복잡함을 공부하며 살 겁니다. 그날 밤 빵집은 임시 파티장으로 변신했다. 동네 주민들과 전후의 회원, 미얀마 교민의 사람들까지 모여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샌베 빵 대신 프랑프리제 과일 타르트, 버마식 코코넛 국수 샐러드, 그리고 베트남식 바게트까지 진열됐고 주방에서는 성희와 이정미가 교대로 오븐을 돌렸다. 손님 중엔 손가락질하던 이웃도 있었고 온라인에서 험한 댓글을 썼던 회사 동료도 있었다. 그러나 성희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는 오랜 정막을 깨고 첫 건배사를 올렸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오늘부터 우리 빵집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돌아올 수 있었고 서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맛있게 드시고 내일 다시 찾아와 주세요. 언제나처럼 반죽 속에 마음을 담아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밤 9시를 넘겨 빵집 간판 불이 꺼졌지만 내부엔 미약한 조명이 남아 있었다. 성희가 마지막 쟁반을 닫고 나서자 이정미가 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내밀었다. 동호는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 앉아 형진과 연주에게 새로 만든 가계부, 엑셀 파일을 설명했다. 두 아이는 웃으며 아빠, 셀 하나에 전 재산을 넣으면 곤란해요라며 장난을 쳤다. 동호는 처음으로 30년 전 저녁식 사진 속 그 젊은 얼굴과 닮은 웃음을 지었다. 자정 무렵 기자회견 때 셔터를 내리지 않았던 사진기자가 빵집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그는 축하 화환 대신 작은 현수막을 내밀었다. 강동우 귀한 기사 마지막 컷 새벽에 굽는 빵 냄새처럼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5 가족 사진이 담긴 인화지였다. 성희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제 기사엔 더 이상 비극이라는 캡션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이정미가 수줍게 화분 하나를 건넸다. 파란 잎이 작은 도자기 화분에서 자라고 있었고 이름표엔 레나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기자는 그것을 사진 옆에 가지런히 놓고 돌아갔다. 문을 닫고 난 후
다섯 식구는 쇼케이스 앞에 둘러앉아 화분을 바라봤다. 형진이 작게 속삭였다. 사람은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아요.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성희는 화분 잎을 살포시 건드렸다가 동호를 보았다. 그의 눈가엔 더 이상 회피나 두려움이 아닌 어딘가 놓여있는 길을 다시 집어든 사람의 평온이 비쳤다. 성희는 느긋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빵실에서 아직도 남은 버터 향과 바닐라 향이 섞여 공기 속을 떠돌았다. 그 향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추억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전해지길. 그리고 빵집 이 작은 공간이 두 가족의 새 출발점으로 기억되길. 그녀는 진심으로 바랐다. 그날 밤 성희는 오래전 남편이 실종 통보를 받았던 날서 내려간 일기장을 처음으로 찢어볼 속에 넣었다. 새벽 2시, 불씨가 잦아들 때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빵집 굴뚝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연기를 바라봤다. 연기 속에 마지막으로 한 줄 남긴 글귀가 노을빛으로 빛났다. 내일 아침 우리는 새 반죽을 시작한다. 첫눈 예보가 잡힌 초겨울 새벽. 윤성이는 오븐 불을 켜며 달력 한 장을 조심스레 넘겼다. 오늘은 빵집 간판을 바꿔 거는 날이었다. 새 이름은 두 개의 새벽 30년 전 멈췄던 새벽과 지금 이 순간 다시 피어나는 새벽을 함께 담고 싶어 다섯 식구가 고른 이름이었다. 가게 안에서는 동호가 마지막 저녁 수당으로 주문한 새로운 믹서기가 낮은 소음을 내며 반죽을 돌리고 형진이 레나의 이름을 딴 레나브레드 스티커를 정성스레 붙였다. 연주는 쇼케이스 옆 벽면에 매일 다른 문구를 적는 블랙보드를 설치했는데 첫 문장은 빵 냄새로 묶인 가족은 사계절을 함께 걷는다였다. 이정미는 반죽 틈에서 생강과 코코넛을 다져 넣으며 고향 맛과 한국 맛을 섞으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섞일 거야 라고 속삭였다. 성희는 그 말을 들으며 퍼질듯 번져오는 따뜻함을 하얀 밀가루 밑으로 조용히 묻어두었다. 점심 무렵 빵집 앞 좁은 거리에 작은 트럭 한 대가 멈췄다. 레나 앤 로아스 미얀마 고아원 후원회라 적힌 현수막이 걸린 트럭에는 국방부의 교부 교민회가 합동으로 마련한 의약품과 학용품 그리고 두 개의 새벽빵 300개가 실려 있었다. 지난달 브리핑 뒤 시작된 추모 프로젝트가 드디어 첫 출발을 알린 것이다. 동호는 트럭에 물품을 싣는 손길마다 감사합니다를 연거푸 외쳤고 성희는 눈시울을 훔치며 빵 상자에 짤막한 쪽지를 끼워 넣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빵을 나누며 이름을 기억합니다. 트럭이 떠난 뒤 마을에 관해서는 귀한 용사와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주제로 작은 북토크가 열렸다. 이웃 주민들과 전후에 학교 친구들이 모여 두 가족의 경험을 기록한 에세이 초고 한 부를 돌려 읽었다. 책을 공동 집필한 이는 연주와 형진이었고 원고 맨 뒤에 이 책의 인쇄 전액은 미얀마 고아원과 지역 전쟁 유가족 장학금으로 쓰인다라는 문장이 선명했다. 북토크 마무리에 동호는 멀뚱히 서 있다가 손들고 말했다. 저는 전쟁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제 아내들과 아이들이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누군가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간판 교체를 축하하는 촛불을 켜놓고 빵집 앞 평상에 둘러앉은 다섯 식구는 뜨끈한 호빵을 나눠 먹었다. 새하얀 김이 사람들 얼굴을 어지럽히며 위로 솟았다 사라졌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달콤한 팥향이 은은히 퍼졌다. 형진은 난생 처음 보는 눈발에 신나서 손바닥을 하늘로 뻗었고 연주는 그 손에 살짝 겹쳐 잡으며 운송이를 잡으면 오래된 소원이 이뤄진대라고 했다. 형진이 웃었고 들여다보던 성희와 이정미의 시선이 부드럽게 엮였다. 서로 다른 길에서 흘러온 두 여자의 눈빛은 오래된 연못처럼 잔잔했다. 잠시 뒤 동호가 큼직한 손편지 봉투를 꺼냈다. 미얀마 외교부에서 도착한 우편이었다. 봉투 안에는 현지 수녀원의 연락처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12살 여자아이 하나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 아래 라틴 알파벳으로 레이나 앙 로저스라고 새겨진 이름을 본 순간 동호는 숨이 멎는 듯했으나 이내 성희와 이정미 두 아이를 차례로 바라봤다. 누구도 소리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울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침묵이 모두의 어깨에 포근히 내려앉았다. 성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먼 길 돌아왔는데 한 걸음 더 가야겠네요.
이정민은 조용히 손을 모아 가슴에 대었다. 연주와 형진은 동시에 우리가 함께 갈게라고 말했다. 겨울 초입, 작은 빵집은 새벽마다 2배 분량의 반죽을 치댔다. 며칠 뒤 출국할 가족이 없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빵집 불빛을 보고 안심할 수 있도록 성희와 이정민은 가게 문을 계속 열기로 했다. 주민들은 늘어난 버터 향기를 따라와 빵집이 밤새 빛나는 덕분에 골목이 환해졌다고 했다. 할머니 한 분이 덕분에 발기를 끊었던 손자가 집에 자주 와요라며 고소한 스콘을 사갔고, 동네 아이들은 형진에게 버마어 인사말을 배우며 레나브레드를 얻어갔다. 소문이 퍼져 TV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취재 요청을 해왔지만 성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오늘 반죽이 내일 빵이 되고 내일 빵이 모레 추억이 되면 그걸로 충분해요. 제작진은 아쉬워했지만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출국 전날 밤, 성희는 오래전 불태웠던 일기장의 마지막 재가 남아있는 화로를 꺼내 새 일기장을 올려놓았다. 첫 장엔 연필로 한 줄을 적었다. 상처의 깊이는 빵의 부푸름처럼 달콤한 공기를 품을 수 있다. 그는 그 문장을 쓰고 조용히 표지를 덮었다. 이정미가 빵집 문을 닫으며 자, 여기가 우리 2번째 고향이죠. 라고 묻자 성희는 빙긋 웃었다. 고향은 나중에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라면 맞아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이튿날 이른 아침 5 식구가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향할 때 골목 사람들은 손수 만든 현수막을 들고 배웅했다. 2개의 새벽, 세상의 빵 냄새가 되다라는 문구 아래에는 각 구운 프레첼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택시가 골목 모퉁이를 돌며 멀어질 때 동호는 차창을 내려 우리는 곧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또 반죽할 겁니다. 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쓸쓸한 겨울 하늘에 반사되어 금빛처럼 울려 퍼졌다. 연주는 형진과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며 또 다른 새벽이 오는 거야 라고 말했다. 형진은 버마어로 예. 아침은 어떤 곳에도 오니까요 라고 답했다. 성희와 이정민은 서로의 손을 가볍게 포갠 채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 탑승구로 걸음을 옮겼다. 멀어지는 발걸음 뒤로 빵집이 남겨졌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밀가루와 버터, 그리고 2 새벽이 빚어낸 따뜻한 이야기가 구수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도, 깨진 행정 서류도, 누군가의 실수도, 어느 언어의 부족함도 다 지워버리지 못한 향기였다. 이후에도 빵집의 새벽 불빛이 골목을 환히 밝힐 때마다 사람들은 이따금 고개를 들어 저마다의 상처를 떠올릴 것이다. 그때마다 깨달을 것이다. 상처라는 반죽이 제때 치대지고 적당히 뜨거운 열을 만나면 달콤한 빵으로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는 빵 냄새와 함께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사연부스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국경과 세월, 언어와 상처를 넘어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진 2 가족의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시작된 긴 밤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마주 보는 순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